요즘 워낙 결혼을 안 하니 연애 프로그램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만 봐도 가장 먼저 호감을 느끼는 건 단연 첫인상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첫인상으로 판단을 한 상대방에 대한 느낌이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긴 하더라고요. 그것만 보더라도 첫인상, 겉모습은 전부가 아닌 걸 쉽게 알 수 있죠. 시간을 보내고 함께 대화를 하고 알아가면서 분명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뜬금없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궁금하시죠? 제가 그 겉모습으로 인해 인생을 살면서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거든요. 저는 평범하게 중견기업에 입사를 해 5년째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31살의 여자예요. 저라는 사람을 표현하는 단 한마디를 떠올려 보자면 침착함과 성실함 정도일 것 같아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엄마와 단둘이 지내왔기 때문에 활발하거나 복잡거리는 가족 분위기를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늘 집은 조용하고 차분했기도 하고요. 덕분에 제 강점은 어떤 일에도 쉽게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잘 해결을 해나간다는 점이에요. 이런 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 가족을 빼놓을 순 없죠. 제 유일한 가족이자 저에겐 가장 소중한 저희 엄마에 대해 소개를 하자면 겉으로 보기엔 그저 소박한 동네 아줌마, 그 이상도 아닌 사람처럼 보이는 분이에요. 우리 엄마는요, 늘 수수한 옷차림과 화장기 없는 얼굴로 일을 하셨고요. 회사도 다니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말처럼 저희 엄마는 중견기업을 이끄는 대표님 자리에 계신 분이에요. 아마 저희 엄마를 처음 본 분들은 감히 그런 생각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보이지 않기도 하죠. 물론 처음부터 엄마도 운영하는 회사가 이렇게 커질 것이라고 생각한 건 아니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원년 멤버였던 5명으로 시작했던 사업인데 하루가 다르게 번창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300명이 넘는 직원을 두며 운영을 하는 회사가 된 것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대단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늘 저에게 강조하듯 말씀을 하시곤 했어요. 윤주야, 돈이 있다고 티내고 다니고 돈 자랑을 하는 건 진짜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야. 진짜 부자인 사람들은 티 절대 안 낸단다. 그래야 내 본연의 모습을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거든. 알았지? 물론 저희 엄마 역시 처음부터 이런 가치관을 가지면서 지낸 건 아니라고 하셨어요. 엄마 역시 무조건 승승장구만 하는 삶을 살아오신 건 아니었고 상당한 대가를 치른 후에 얻은 인생 경험을 통해서 배우신 바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엄마가 딱 네 나이 정도일 때 막 사업을 시작할 때 무작정 사람을 믿은 적이 있지. 그땐 정말 그 사람이 겉으로 하는 모든 행동이 엄마에게 진심이라고 생각을 했어. 엄마는 원래 사람을 잘 안 믿잖아. 근데 왜 그렇게 믿었어? 그땐 마냥 좋은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했지. 그리고 진심이 아니라면 이렇게 나를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무작정 믿고 모든 걸 보여줬고 결국 제대로 사기를 당했지. 그때 엄마에게 접근을 했던 사람은 이미 엄마의 재력과 능력을 다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이 걸리는 시간 동안 엄마의 신뢰와 신의를 얻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마지막 순간에 제대로 뒤통수를 치면서 엄청나게 큰 사기를 당하게 되셨고요. 그 후로 엄마는 철저하게 신분을 숨기면서 평범한 삶을 사는 모습을 선택하셨고 누구도 쉽게 믿지 않아야 한다는 걸 신념처럼 여기며 지내셨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 집은 좀 특이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고 엄마 역시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시면서 1,000원 단위까지도 깎으며 반찬을 사는 보통의 아줌마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거든요. 저 역시 그런 엄마 밑에서 그냥 평범한 아이로 성장을 해 서울의 중위권 대학까지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는 중견기업 인사팀의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해 어느덧 대리라는 직급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애초에 제 모든 부분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없고 검소하게 사는 게 더 편하고 좋았던 저는 엄마의 능력에도 구애를 받지 않은 채 제가 회사를 다니며 번 돈으로만 생활을 했어요. 엄마와 저는 가족이지만 철저하게 각자의 재산 관리와 함께 경제 활동을 했고 돈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정확했죠. 그렇게 저는 회사 생활을 하던 중에
우연하게 예비 남편을 만나 연애를 시작했어요. 예비 남편을 만나게 된 건 참 특이한 경험이었죠. 그 당시 파견직을 뽑기 위해 다른 경쟁사의 인사팀과 함께 협력을 해서 면접 진행을 하게 될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함께 면접 진행을 하게 된 사람이 바로 예비 남편이었어요. 당시 예비 남편은 저보다 높은 직급의 사람이었고 매우 프로페셔널한 모습 뒤에 성실함과 착한 모습이 제 눈길을 끌었거든요. 면접 당시 예비 남편은 지원자의 학벌, 해외 연수 경험, 재력 등에 대한 부분들을 완전하게 배제를 한 채 지원자의 잠재력과 패기만을 주된 판단 기준으로 보며 채용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모든 지원자가 면접을 모두 다 마무리한 후에 다 같이 모여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선 확실하게 느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학벌이나 대학 학부를 안 보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보통 좋은 학벌이 좋은 실력으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 어학연수 경험, 뭐 이런 것들 능력이 될 수 있고 실력으로 나아갈 수 있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것만으로 판단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이 지원자의 잠재력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 추천하고 싶어요. 다른 입장을 고수하는 인사팀 직원들 사이에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말을 하는 예비 남편의 해안에 반했고 제가 먼저 매달려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연애를 하는 내내 제가 반했던 예비 남편의 모습은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전 당연히 이 남자와 결혼까지 꿈꿨어요. 이렇게 훌륭한 예비 남편을 키워주셨다면 분명 그 부모님 역시 정말 좋은 분들일 것이라고 확신을 했거든요. 하지만 기대와 다르게 제가 만난 예비 시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예비 남편의 모습과 180도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예비 시어머니를 한마디로 표현을 해보자면 뭐랄까 허세와 기고만장의 끝이라고 하면 딱 맞는 표현이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전형적인 강남 사모님의 스타일이셨거든요. 저희 엄마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죠. 예비 남편의 아버지가 중소기업의 간부직을 맡고 있는 분이라고 하셨고 이 부분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항상 명품 옷에 명품 가방으로 치장을 하고 다니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뭐 예비 시어머니의 스타일이니 존중을 한다고 해도 마인드까지 그런 모습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덕분에 예비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는 첫 만남부터 정말 인상적이었죠. 물론 나쁜 쪽으로요. 처음 인사를 드리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예비 시어머니는 정말로 불쾌한 질문들을 끝없이 늘어놓으셨거든요. 관심은 오직 저희 집안, 제 재력뿐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 윤주 씨라고 했나? 그래요. 반가워요. 부모님 두 분 다 살아계시고? 저는 어릴 적부터 엄마랑 지내왔어요. 아빠는 일찍 돌아가셨고요. 아하, 편부모. 뭐 그래요. 조실 부모가 윤주 씨 잘못은 아니니까. 그럼 엄마는 그냥 전업주부? 아니면 무슨 일을 하시나? 엄마는 작은 사업하고 계세요. 노후 걱정시키고 싶지 않으시다고요. 덕분에 제가 좀 편해졌죠. 작은 사업. 뭐 구멍가게라도 하시나 보네. 그래 뭐 혼자 평범하게 노후 보내시려면 그 정도로 충분하시겠지. 아닌가? 요즘 워낙 물가가 비싸기도 해서. 예비 시어머니의 불쾌한 질문과 답변에도 저는 잘 참고 웃으면서 답변을 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부터 점점 도가 넘는 질문들과 조실부모라는 제 상황에 대한 무시 발언들을 들으니 저 역시 참기가 어렵더라고요. 게다가 말끝마다 저를 무시하는 듯이 윤주 씨는 좋은 집안에서 자라질 못해 잘 모르겠지만 이라고 이야기를 하신다거나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집이랑은 격이 안 맞긴 한데 그래도 우리 아들이 좋다니까 라는 말씀을 면전에 대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셨거든요. 그런 예비 시어머니의 무례한 말들을 들을 때마다 불쑥불쑥 화가 올라왔지만 꾹 참고 있었고 점점 한계에 이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챈 예비 남편은 저를 위해 대신 예비 시어머니의 발언을 저지하고 나서더라고요. 엄마,
지금 초면에 이게 무슨 신뢰야. 윤주 자체만 봐주면 되지 무슨 집안, 돈, 능력, 재력 따지고 있는 거 아니야? 윤주 자체도 꽤 능력이 좋고 괜찮은 사람이야. 오히려 내가 모자란 사람이라고. 어머 얘 좀 봐. 벌써 지 와이프 될 사람이라고 편을 들고 있네. 얘 누가 뭐라고 했니? 나중에 결혼하면 내가 제대로 가르치려고 한 거지. 내 말이 윤주 씨도 기분 안 나쁘니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왜 네가 나서니? 안 그래요 윤주 씨? 아, 네 어머니 괜찮아요. 거 봐. 아우 얘 진짜 웃기는 애야. 내가 윤주 씨 별로라고 했니? 그저 가르칠 게 많은 것 같아 물어본 거지. 나중에 내가 다 가르칠 거야. 상류층 예절이라는 게 있기도 하니까. 안 그래요 윤주 씨? 정말이지 예비 남편이 제 편을 들어서 예비 시어머니의 발언을 저지해주지 않았다면 솔직히 그 자리에서 제가 어떤 발언을 했을지 상상도 안 가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예비 남편 덕분에 참으며 넘어갈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예비 남편은 저에게 미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는지 계속 제 눈치를 봤지만 의외로 괜찮았어요. 사실 다르게 생각하면 예비 시어머니가 신이 나서 자랑을 하던 그 재력 역시 저와 저희 엄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도 했거든요. 저희 엄마 회사 자산의 10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재력으로 자랑을 했으니까요. 아, 그래서 상류층 발언 그거 하실 때에는 오히려 가소롭고 어이가 없는 마음에 웃으면서 모든 걸 밝힐까 싶기도 했다니까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엄마가 하신 말씀을 떠올리며 꾹 참았죠. 예, 사람이 왜 사람이니? 똑똑하고 생각할 수 있고 할 말 못할 말 구분할 수 있어 사람인 거지. 개가 짖는다고 해서 같이 짖으면 안 돼. 그냥 오고 넘겨. 네가 더 큰 사람이니까. 엄마의 말을 떠올리면서 정말 가까스로 참아냈네요. 그래도 예비 시어머니가 잘난 척은 조금 있긴 하지만 사람 자체가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장점 하나와 예비 남편에 대한 마음, 딱 그것만 보면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도 역시 저는 엄마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예비 남편 역시 예비 시댁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준비하기도 했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예비 시어머니의 터치를 받거나 귀찮은 일이 생기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제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건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네요. 그것도 의외의 상황들이 복병으로 나타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요즘에 경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건 사실이잖아요. 저 역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런 경기 침체를 체감하고 있었지만 솔직하게 몸으로 그리고 생황으로 직접 체감을 하는 일은 없었어요. 저희 커플에게는 좀 먼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비 남편에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저희 회사의 경쟁사로 꽤 큰 기업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던 예비 남편의 회사에서 경기가 어려워지자 희망퇴직자를 받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간이 모두 다 끝이 나면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공고가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경기가 어려운지 희망퇴직 받고 있어. 그 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구조조정 대규모로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난 아직 30대 중후반이고 직급도 퇴출될 정도는 아니니까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 아, 그래? 근데 요즘은 30대 후반만 넘어가도 전부 다 구조조정 대상이라고 하니까 난 왠지 모르게 좀 걱정스럽긴 하네. 그래도 오빠는 워낙에 능력도 좋고 인재니까 그럴 일 없을 거야. 막연하게 예비 남편을 응원해주긴 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왠지 모를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 이유는 같은 업계에서 돌고 도는 대회비 같은 이야기들이 많았고 그 이야기에 따르면 예비 남편의 회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성과를 올리는데 불필요한 부서는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서 단칼에 정리가 될 것이라는 소문이 한간에 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런 소문들이 터무니없이 돌진 않는다는 걸 저 역시 회사 밥을 먹으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애써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늘 안 좋은 예감은 틀린 적이 없듯 결국 예비 남편이 근무를 하던 인사팀 내 특수 인사 발령을 위한 부서가 구조조정을 통해 통째로 사라지게 되면서 예비 남편 역시 권고사직의 대상자가 되었어요. 그 소식을 결혼을 하게 될 저에게 전하는 예비 남편의 목소리와 모습은 마치 물을 먹는 솜처럼 무거워 보였어요. 아유, 그날은 예비 남편을 만나기로 한 날도 아닌데 불쑥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할 말이 있다며 찾아와 이야기는 하지 않고 한참을 걷던 중에 어렵사리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저기 윤주야, 나 사실 권고사직 대상자로 선정돼서 잘렸어. 뭐? 아, 세상에. 오빠 괜찮아? 근데 왜 그렇게 된 거래? 이유는 말해줬어? 우리 부서가 특수부서였기도 했고 구조조정 들어가니까 1순위 폐지부서였다고 하더라고. 적자기도 하고. 그래서 부서 전체를 다 날렸어. 그 대신 퇴직금은 2배로 지급해 줄 테니까 잦은 퇴사해달라고 하더라고. 아, 세상에. 필요해서 팀 충원할 땐 언제고 필요 없다고 다른 부서로 발령 다니고 다 잘라버렸다고? 정말 너무 잔인하고 책임감 없다. 그동안 오빠가 거기서 노력한 것들이 얼만데. 오빠 너무 속상하겠다. 나야 뭐 너한테 괜찮다고 말했지만 나도 들리는 소문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 그래서 차라리 괜찮은데 이 사실을 너한테 말하는 게 더 무서웠지. 내가 한순간에 백수가 되었다고 하면 네가 헤어지자고 할까봐 너무 무서워서 말을 못했는데 그래도 너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용기 내 말한 거고. 제가 봤던 예비 남편의 모습 중 가장 자신 없고 소극적인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아주 속이 상해 죽겠더라고요. 결혼을 앞둔 시점에서 직장까지 다 잃게 되니까 당연히 제가 예비 남편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너무 안쓰러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 속일 수는 없기에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려 노력하는 예비 남편의 모습에 오히려 더 신뢰가 가면서 끝까지 이 남자와 함께해야겠다 생각했어요. 비를 쫄딱 맞은 고양이처럼 축 처져서 제 대답만 기다리는 예비 남편을 보고 전 곧바로 답변을 해줬죠. 오빠, 걱정하지 마. 회사가 오빠 능력을 몰라본 거지. 그 회사 이제 크게 후회한다? 봐라. 오빠 능력도 좋은데 뭐가 걱정이야. 오빠가 일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저 회사가 가난해져서 그런 건데. 내가 그런 일로 오빠를 떠날 줄 알았어? 절대 그럴 일 없어. 우리 같이 잘 해결해보자. 뭐 정 안 되면 내가 먹여 살리지 뭐. 나 못 믿어? 정말?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이 와중에도 안심이 된다. 정말 든든하고 고마워. 내가 여자친구 하나는 잘 만났다니까. 그럼 살다 보면 이런 일 수도 없이 많잖아. 우리의 작은 고비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자. 응? 근데 어머님은 아셔야 하는 거 아닌가? 예비 남편에게 용기의 말을 있는 대로 쏟아내며 위로를 했고 그 말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는지 그제서야 표정이 좀 펴지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예비 시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 잠시 머뭇거리더니 예비 남편은 의외의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그래서 말인데 윤주야, 우리 어머니한테는 당분간 좀 비밀로 해줄 수 있을까? 차마 말을 못하겠기도 하고 직장 가면 그때 이야기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서. 아, 그래? 아, 그래도 어머님이 알아두시는 게 오빠 스트레스 덜 받게 해주실 것 같긴 한데. 뭐 이런 부탁을 하는 오빠 마음은 오죽하겠어? 알겠어. 오빠 일이니까 오빠가 원하는 때 이야기해. 그 대신 앞으로 전폭적으로 내가 취업할 수 있게 내조할게. 알았지? 그날 이후 예비 남편은 취업을 다시 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저 역시 예비 남편의 능력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세 취직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런 제 기대와는 다르게 예비 남편이 퇴사를 한 후 반년이 지나는 시점이 되도록 취업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분명 경기가 어려워 애초에 직원을 뽑지 않는 상황이 되다 보니 구하기 힘들었던 것 같기도 했어요.
한 번도 쉬지 않았던 예비 남편이 반년 이상을 쉬게 되니 슬슬 걱정스러워지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예비 남편은 희망에 찼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총기 있던 눈빛은 빛을 잃어갔어요. 그리고 점점 부정적으로 변해갔죠. 데이트를 해도 예전 같지 않은 모습에 이제는 저까지 힘들더라고요. 오빠, 오늘 나 초밥이 너무 먹고 싶은데 우리 회사 앞에 가성비 오마카세 집이 있거든. 오늘 거기서 같이 저녁 먹을까? 오빠 기분 전환도 좀 할 겸. 오마카세? 아무리 가성비라고 해도 가격이 꽤 나갈 텐데. 윤주야, 너도 알다시피 내가 지금 취업이 안 되니까 받은 퇴직금만 탕진하는 상황이라 다른 거 먹으면 안 될까? 아이, 오빠, 내가 살게. 나도 돈 벌잖아. 내가 언제까지 너한테 얻어먹기만 해. 이렇게 지낼 순 없는데. 아, 내가 미안하다. 30대 남자의 자신감은 지갑에서 나온다는 말이 맞는지 남편은 취업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퇴직금을 생활비로 쓰고 있었고 그 생활비 역시 바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점점 더 초라해져 가는 것 같더라고요. 상황이 안 좋아지니 평소에 다툼도 잘 없던 예비 남편과 저는 하루가 다르게 갈등을 겪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화를 내고 타일러도 예비 남편의 그 어두운 마음을 돌릴 길이 없더라고요. 너무 속상해진 저는 어디 털어놓을 곳이 없었고요. 그러다 그중 주말 엄마 집으로 놀러 간 김에 모든 사실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엄마는 잠시 제 이야기를 경청하시더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현승이도 속이 많이 상하긴 하겠다. 아이고, 남자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면 그렇게 쪼그라들게 되어 있는 건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니, 상황이 안 좋고 타이밍이 안 좋은 걸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랑 다퉈야 되는 게 맞아? 내가 참아야 해? 윤주야, 너 정말 현승이랑 결혼을 할 생각이 있는 거니? 그렇게 싸워대고 화를 내면서도 놓지 않고 데리고 갈 가치가 있는 좋은 사람 같은 거야? 뭐? 엄마, 무슨 소리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엄마까지 왜 그래? 엄마한테 털어놓고 싶어서 한 건데 이러면 엄마한테도 말 못해. 오빠가 지금 좀 힘들어서 그렇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그리고 사람 힘들 때 버리는 거 아니라며 엄마가. 얘가 왜 화부터 내고 그래?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지. 헤어지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네가 정현승이랑 평생을 같이 갈 것이라고 하면은 엄마가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지. 저는 엄마가 헤어지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줄 알고 잔뜩 짜증을 내며 화를 냈는데 엄마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의외의 이야기였어요. 예비 남편을 엄마 회사의 인사 영업팀 자리에 넣어줄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것이었죠. 그 말을 들으니까 숨통이 막 트이는 것 같더라고요. 뭐? 진짜? 엄마 회사에? 나야 너무 좋지. 엄마 나 너무너무 좋아. 참나. 이미 좋아하는 거 봐. 그래, 그 대신 현승이는 모르게 해야 해. 절대 티내면 안 돼. 알지? 실력으로 입사한 것처럼 하고. 알지? 아이, 그럼 당연하지. 우리 오빠 자존심도 있는데 그렇게는 안 하지 내가. 엄마, 고마워 정말. 엄마의 뜻밖의 제안을 받아 저는 은근슬쩍 예비 남편을 엄마 회사에 입사 지원하도록 유도를 했고 그렇게 입사를 성공하게 되었어요. 물론 예비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로 말이죠. 예비 남편의 자존심도 건드리지 않고 또 능력도 인정받아 취업 성공까지 하니 저희 커플에게는 다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어요. 예비 시어머니 역시 뒤늦게 예비 남편이 회사에서 잘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결국 재취업을 성공했다는 소식까지 듣게 되었는데 당연한 듯 이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능력이 좋으면 취업도 이렇게 빨리 되겠니? 라면서 저에게 되려 큰 소리를 뻥뻥 치시더라고요. 아유, 저는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었지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그렇게 평범하게 지내며 결혼 준비를 하던 어느 날 또다시 예비 남편의 집에 적신호가 켜져 버린 겁니다. 그건 바로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하고 있던 예비 시동생에게 생긴 일이었죠. 퇴근 후에 예비 남편과 함께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예비 시동생이었는데 심각하게 통화를 마친 후에
예비 남편은 전화를 끊자마자 머리를 떨구더니 급하게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더라고요. 아니, 말도 없이 나가려는 예비 남편을 붙잡고 물었죠. 무슨 일인데? 갑자기 왜 나가는 거야? 말도 없이. 그게, 동생 이 새끼가 음주운전 하다가 사고가 난 것 같아. 지금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뭐? 아니, 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대? 사람은, 동생은 안 다쳤대? 모르겠어. 전화한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그 합의금이랑 일단 가봐야 할 것 같아. 당황스러움에 어떤 말도 하지 못하는 예비 남편의 말을 듣고 저 역시 함께 경찰서로 향했어요. 그리고 직접 가서 본 상황은 단순한 음주 사고의 문제가 아니었죠. 예비 시동생은 그동안 대학 졸업 후에 사업을 한다며 큰 소리를 치며 대출까지 받아 크게 사업을 벌였는데 이미 1년 전부터 사업이 완전히 망했고 직원들 월급도 제때 주지 못해 1년치가 밀려 형사고소를 당한 상황이었더라고요. 그 일로 경찰 조사 요구를 몇 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피해 다니던 중 음주 사고를 내 적발을 당하게 된 상황이었죠. 상당히 급박했고 혼자 힘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난처한 상황이었어요. 한순간에 예비 시동생이 전과자가 될 위기였거든요. 저는 당장 예비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하자고 했지만 예비 시동생은 또 절대 안 된다면서 저를 말리더라고요.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한 상황에 머리만 굴리고 있는 순간 구세주처럼 저희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요. 엄마는 제 이야기를 모두 듣고 한숨을 깊게 내쉬더니 이야기를 하셨죠. 아휴, 너네 시댁 식구들은 정말. 시동생 변호사 선임은 했다니? 사업 다 망하고 지금 엉망진창인가 봐. 돈 없대. 국선 변호사 기다려야지 뭐. 왜 조사는 안 받고 도망은 다녀서. 참. 너네 예비시댁 너한테 진짜 못하기만 해봐. 아휴, 엄마가 아는 변호사 소개할 테니까 일단 기다리라고 해. 지금 유치장이라며 일단 꺼내야지. 엄마, 정말 고마워. 그리고 죄송해요. 이렇게까지 해주고. 나 정말 감동이야. 야, 그냥 해주는 거 아니야. 다 빚이라고 해, 박서방한테. 네가 시집갈 집안이고 시동생이고 뭐고 사고 치면 너만 머리 아프니까 내가 해주는 거야. 앞으로 너한테 잘못해주면은 이 모든 거 다 그대로 받아낼 테니까 그렇게 하려고 해, 현승이한테. 알았어? 나이까지 잡은 마당에 이왕 도울 거 제대로 도와줘야지 뭐. 엄마 성격이 그렇잖니. 또 안 그래? 엄마의 극적인 도움으로 변호사는 급하게 경찰서로 도착을 했고 업계에서 최고로 불리는 로펌에서 왔더라고요. 시동생은 도움을 받아 기적처럼 집행유예 판결까지 받게 되면서 구속은 막을 수 있었고요. 당장 급했던 건 그 회사 직원들에게 줄 월급이었는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히 변호사의 협상 능력에 따라 분할 지급을 약속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상황이 깔끔하게 해결됐죠. 예비 시동생이 저희 엄마 도움을 받아 징역살이를 하는 것까지 맡게 되자 예비 남편은 저희 엄마에게 감사함을 어찌 표현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고마워했어요. 저는 그저 말로 감사함을 표현하고 앞으로 잘해드리면 된다고 했지만 예비 남편의 마음은 또 그렇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갑작스럽게 뭐라도 보답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예비 남편과의 결혼 준비는 정말 스펙타클하게 진행이 되었는데 어찌저찌 결혼 날짜는 잡혔고 살림도 합친 후에 함께 살면서 상견례만 남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미 상견례 빼고는 다 준비가 된 상황이었기에 저희 엄마는 이미 예비 남편을 정식 사위로 인정하며 지내셨고 그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 잔말 없이 도와주셨던 것이기도 해요. 이런 저희 엄마의 마음을 느꼈는지 예비 남편은 마음 표현을 꼭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에휴, 어머님께 뭐라고 선물을 하고 싶은데 뭐가 좋을지 정말 모르겠는데. 응? 우리 엄마는 선물하고 그런 거 안 좋아하셔. 그냥 마음만으로 충분하니까 감사하다고 진심을 다해 말씀드리고 식사 대접하는 건 어때? 그건 당연한 거고. 꼭 감사 표현을 눈에 보이도록 하고 싶어. 그럼 내가 형편되는 선에서 가방이라도 하나 드릴래. 어머니 저번에 보니까 가방 오래된 거 같으시더라. 그래?
그래, 뭐, 그럼 괜찮을 것 같은데. 오빠가 하는 선물이니까 오빠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뭐. 난 신경 안 쓸게. 저는 엄마의 드레스룸에 가득 있는 엄마의 명품 가방을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비 남편이 가방 선물을 하겠다는 말을 듣고 말리긴 했지만 제가 뭐 말린다고 될 일도 아닌 의지였어요. 결국 저는 마음 표현이라면 괜찮겠지 싶은 마음으로 예비 남편의 마음대로 선물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선물을 드린다고 구매를 해 자신 있게 저에게 보여주는 가방을 본 후에 살짝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었죠. 처음에는 브랜드 쇼핑백에 담겨 있어 제가 아는 그 명품 브랜드에서 구매를 했나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브랜드 카피를 한 제품이었어요. 누가 봐도 진품이 아니었죠. 제 표정을 읽었는지 예비 남편은 멋쩍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눈치챘어? 진짜는 진짜 너무 비싸더라고. 그건 내가 돈 많이 벌면 꼭 해드리고 싶어서 눈에 딱 담아뒀고 이거는 카피이긴 한데 누가 봐도 명품처럼은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 요즘 유행이길래 샀는데 좀 그럴까? 뭐 오빠 마음이라고 샀는데 내가 이거 이상하니 주지 말라고 하는 것도 좀 웃기잖아. 엄마라면 분명 좋아하실 거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말리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굴뚝 같았어요. 하지만 누구보다 진심으로 가방을 고르고 드릴 생각에 잔뜩 신이 난 모습을 보니 말릴 수가 없었죠. 그렇게 상견례를 일주일 남긴 상황에서 기어코 엄마에게 연락을 해 약속을 잡고 선물을 드렸어요. 어머니, 제 작은 성입니다. 별 볼 일은 없지만 그대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머나, 어쩜 귀엽고 세련된 디자인 가방이구나. 이런 걸 다 주고 정말 고맙다. 사위한테 선물도 받아보고 이거 기분 좋은데? 되게 좋은 명품은 아니에요. 그래도 어머니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저렴해 보이고 그러면 들진 않으셔도 돼요. 어머나, 선물을 줬는데 왜 안 들고 다녀? 요즘 보세도 많이 하는데 뭐 어때? 이야, 너무 예쁜데? 엄마는 그 가방이 가짜라는 걸 아시면서도 그 누구보다 기뻐하며 선물을 받으셨어요. 저는 예비 남편과 자리를 마무리한 후에 엄마에게 넌지시 물었죠. 그런데 의외로 남편의 진심이 엄마에겐 통한 것 같더라고요. 엄마, 그거 진품 아닌 거 알면서도 받았어? 예, 그런 게 뭐가 중요해?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도 뭐라고 해주고 싶어서 사온 정성과 마음이 기특하잖아. 그리고 난 마음에 들어. 이거 매일 들고 다녀야지. 결혼 전 모든 것들이 조심스러웠던 저는 남편의 진심이 담겼지만 진품은 아닌 가방을 드린다는 건 혹시 모를 갈등으로 번질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감동 그 자체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일이 되려면 이렇게도 풀리는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드디어 상견례 당일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에게 상견례는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자리였어요. 결혼은 3주 정도가 남은 시간이었기에 양가 모두 다 편한 마음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던 자리였거든요. 서로가 부담스럽지 않도록 평소처럼 수수한 차림이지만 격식을 갖추는 옷을 입으셨고 예비 남편이 선물을 한 가방을 든 채 저희 엄마도 상견례 자리에 참석을 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당연히 풀 세팅을 하신 채 등장하셨고 명품 가방에 명품 옷을 두른 후 화려하게 등장을 하셨네요. 한정식 집에서 상견례 자리를 마련했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를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차림새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 기세가요. 대단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리고는 또다시 이야기를 시작하셨죠. 어머, 사돈 될 분이시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현승이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반가워요. 예, 안녕하세요. 윤주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말씀으로만 듣고 이렇게 처음 뵈니 반갑고 또 친근하고 그러네요. 우리 딸 잘 부탁드립니다. 처음 만나 짧게 인사를 하는 그 순간에서도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이야기를 하셨고 마지막에는 엄마가 들고 오신 가방에 시선이 꽂히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본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상견례 자리에서도 참을 수 없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실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어머나, 근데 그 가방 그런 걸 들고 상견례 자리에 오신 건가요?
조금은 불쾌하네요. 아이고, 제가 든 가방에 뭐 문제가 있나요? 지금 상견례 자리에서 불쾌해질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는 가방인가요, 이게? 아이, 그럼 대단한 가방인데. 저희 엄마 역시 보통은 아니었기에 예비 시어머니의 무례한 발언을 받아쳤고, 그 말을 듣고는 예비 시어머니 역시 지지 않으시고 기세를 이어나가 말실수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 줄 모르고 나오셨나요? 아유, 역시 보는 눈이 없으셔서 그런가? 이런 싸구려를 상견례 자리에 아무렇지 않게 들고 오시고, 아유, 절 무시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아유, 집안 수준이 딱 보이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상견례 자리라고 하기에는 아무 거리낌 없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고, 특히 싸구려 가방이라며 지적을 하며 저희 엄마를 낮추는 모습을 보자 예비 남편은 본인이 선물을 한 가방에 대해 평가를 하는 상황이 불편했는지 얼굴이 빨개져 예비 시어머니를 저지했죠. 아, 엄마,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말 가려서 하셔야죠. 그런데 예비 남편이 예비 시어머니의 말을 가로막으며 핀잔을 주자 역효과가 난 건지 예비 시어머니는 오히려 더 막말을 하며 흥분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것 봐. 저 집이랑 엮이더니 내 아들 같지도 않고 아주 이상해졌단 말이야. 집에 오지도 않고 그저 저 집에 붙어 살고. 근데 이렇게 무시까지 당하는 기분이 드니 저는 이 결혼이 정말로 탐탁지가 않네요. 더는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마시죠. 파혼합시다. 예비 시어머니는 폭탄 선언을 던졌고 보란듯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저희 엄마는 피식하고 웃으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 그래요? 파혼이요? 그럼 그럽시다. 나야말로 그럼 너무 좋지. 이런 집안하고 안 엮여도 되고. 김 기사, 차량 대기시켜주세요. 그리고 김 비서 들어오라고 해요. 엄마는 예비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화도 한 번 내지 않은 채 깔끔하게 파혼 동의를 한 후에 김 비서를 불렀고요. 자리 안내를 했어요. 비서님의 자리 안내를 받으며 저희 엄마는 비서에게 지시를 내렸죠. 그 해외 인사팀에 과장으로 들어왔던 박현승 씨 말이야. 내일부터 출근 안 할 테니 해고 처리하세요. 이제는 내 사위 아니고 돌 이유도 없어졌어. 엄마의 말이 끝나자마자 예비 남편은 얼굴이 허옇게 질려 벌떡 일어났고, 예비 시어머니 역시 아들 이름을 부르는 상황에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은지 엄마와 예비 남편을 번갈아 쳐다보기만 했어요. 엄마는 궁금증을 풀어주려는 듯 나가려다 말고 이야기를 계속하셨죠. 그래, 자네. 우리 딸이 자네 아니면 안 된다고 하도 난리를 쳐서, 그리고 열심히 하는 자네가 너무 예뻐서 내가 힘을 좀 써줬는데 이젠 그럴 이유가 없어졌지 않나? 아니, 자존심 상할까 윤주에게는 비밀로까지 해주라고 내가 배려를 했는데 말이야. 자네 어머니가 다 망쳐놓는구먼. 저희 엄마는 이 말 한마디를 두모자에게 남긴 후 그대로 자리를 떠나셨어요. 그리고 불쾌한 마음이 들었던 건 저 역시 똑같았기 때문에 엄마를 따라 일어나서 그 상견례 자리를 떠나버리려고 했죠. 저까지 자리에 일어서 상견례 자리를 떠나려 하자 예비 남편은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급하게 일어나 나가려는 저를 잡으며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하더라고요. 전 이미 예비 시어머니의 선 넘는 발언과 행동에 잔뜩 화가 났기 때문에 뿌리치고 밖으로 나가려다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다시 멈춰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예비 시어머니도 기고만장할 때가 아니라는 건 알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쩜 이렇게 결혼을 파토내실 수가 있으세요? 네, 저는 그냥 헤어지면 그만이에요. 근데요, 어머님 아들들은 어떨까요? 어머, 이해? 너 말 웃기게 한다. 우리 아들들이 왜 너랑 헤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지금부터 어차피 헤어지게 될 거니까 다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끝내 비밀로 해주기 바랬던 예비 시동생 사건에 대해서도 더는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모두 다 털어놨어요. 불과 3개월 전에 시동생분 음주운전의 월급 미지급으로 형사 고소당한 사실은 알고 계세요? 뭐? 그게 뭔 소리야? 우리 작은 아들이 무슨 고소를 당했다는 거야? 너 모함하지 말아라. 그렇게 믿고 싶으시겠죠?
두 아들이 얼마나 착한지 끝끝내 어머니한테는 비밀로 해야 한다고 해서 그 일 또한 저랑 저희 엄마가 해결을 해드렸네요. 근데 저희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두 아들은 다 뭐 하는 건지 다 알면서도 방관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이지 이 결혼이 하고 싶지가 않아졌습니다. 제가 쏘아대듯 예비 시동생 사건을 모두 다 밝히니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말을 모두 다 듣고 상황이 파악이 되지 않는지 그저 듣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예비 시동생을 쳐다보며 이 모든 게 사실이냐고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예비 시동생은 제 폭로에 민망하고 면목이 없는지 고개를 푹 숙이면서 어떤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게 결국 대답이었겠죠? 모든 사실을 폭로하고 있는 상황에 자리를 떠나버렸던 엄마가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아, 내가 깜빡하고 그냥 가서 다시 왔네. 자네, 이 가방 말이야? 돌려줘야 하나? 이 가방이 싸구려라고 하셨죠? 이거 그쪽 큰아드님이 저에게 선물한 가방이거든요. 아들분 마음이 기특해서 내가 잘 들고 다녔네요. 그 없는 형편에 이런 걸 준비한 마음이 진짜 명품이거든요. 그런 것도 모르시고 아들보다 더 모르시니 참 안 됐네요. 이 말을 남긴 채 엄마는 가방을 식탁 위에 올린 후 자리를 떠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된 예비 시어머니는 그야말로 그 자리에서 충격을 받으셨는지 말 그대로 개거품을 물면서 쓰러져 버리셨어요. 상황을 정리할 틈도 없이 갑작스럽게 쓰러진 예비 시어머니를 예비 시동생이 들어 급하게 예비 시부도 함께 응급실로 이동을 했고요. 그 자리에는 저와 엄마 그리고 예비 남편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네요. 예비 남편은 어찌할 바를 모르며 쭈뼛거리더니 용기를 낸 듯 저희 엄마에게 말을 걸었어요. 오늘 이 결례를 어떻게 사과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장모님. 저희 엄마가 평소에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제가 책임지고 사과드리도록 할게요. 저 윤주 없으면 죽습니다. 정말 말하고 살고 싶습니다. 용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비 남편은 이렇게 저와는 끝낼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예비 시어머니 행동에 대해 사과를 하는 건 당연했고 저와 헤어질 수 없다면서 울면서 잘못을 빌었어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던 저희 엄마는 무릎을 꿇고 앉아 우는 예비 남편을 일으켜 세운 후에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셨죠. 아이고, 남자가 뭐 이런 걸로 울고 그러나. 일어나. 자네 잘못이 뭐가 있다고 그러는가. 아까는 나도 화가 나서 어른답지 못하게 행동을 해버렸네. 미안하네. 절대 용서를 해줄 리 없다고 생각해 울면서 빌었던 예비 남편은 오히려 어른답지 못한 행동에 대해 사과를 하는 저희 엄마의 정중한 태도에 놀라 바라보다가 이내 더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아유, 그런 예비 남편이 안쓰러웠는지 엄마는 달래주더라고요. 아유, 울지 말게. 살다 보면 이보다 더 심각한 일도 많어. 그러니까 울지 말고 마음 추스려. 오늘 일로 모두 다 정리하지 않을 거야. 사돈댁 상태 좀 좋아지면 다시 이야기를 하자고. 응? 정리하자. 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 정리해서 꼭 찾아뵙겠습니다. 그렇게 그날 엉망진창 상견례 자리는 정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일주일이 지났죠. 다행인지 예비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아 쓰러진 것 이외에는 뭐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진단을 받아 빠르게 퇴원을 했어요. 건강 상태는 좋았지만 그날 일로 인해 충격을 받으셨는지 초췌한 모습이었죠. 제가 봤던 예비 시어머니의 모습 중에 가장 수수하고 평범한 모습으로 저희 엄마와 저를 찾아오셨거든요. 사실 예비 시어머니가 저희 모녀를 찾아온 목적은 명확했어요. 다만 좀 달랐던 점은 그날과 다르게 예비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듯한 모습으로 두 아들을 돕고 일도 해결해준 저희 엄마에게 진심 어린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진심이었죠. 아유, 사돈. 제가요, 우리 애들을 잘못 키운 건 생각도 못하고 그저 잘난 척만 하면서 결례를 범했습니다. 우리 애들 둘 다 도와주시고 해결해준 것 이제라도 감사 인사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이제와 받을 사과는 아니고 제가 나서서 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과를 해주신다고 하니 받아들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면목은 없지만 현승이랑 윤주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크다고 하니까 결혼을 이어주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애들이 원하는 결혼을 저희가 뭐라고 파혼이니 뭐니 아유 막을 순 없죠. 예비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와 저희 결혼에 대한 이야기에 저희 엄마 역시 처음부터 결혼을 시키지 않을 마음이 없던 터라 한층 누그러진 태도로 동의를 하셨어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사과를 하며 이야기하셨죠. 저 사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정말 못났어요. 부모 자격이 없네요. 괜찮습니다. 아이 저도 그날은 자식 문제라고 화가 잔뜩 나서 실수를 했네요. 제 나이가 60이 넘어가는데도 아휴 아직도 이렇게 실수를 하고 배우고 반성도 하고 삽니다. 저희 아들들까지 모두 다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챙겨주신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엄마가 속상할까 숨기며 거기 가서 그런 일을 해결해 왔다는 것도 몰랐고요. 아유 정말 면목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없이 조건도 없이 도와주셨다는 말 들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해요. 우린 가족 아닙니까? 돈이 있다고 자랑만 하면 진짜 내 사람을 만날 수 없어요. 저는 윤주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길 바랬을 뿐이에요. 그걸로 됐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예비 남편과 제 결혼은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모든 사실이 다 밝혀졌고 저희 엄마의 끊임없는 배려와 이해로 모든 상황들이 생각보다 쉽게 풀리더라고요. 저 또한 파혼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던 건 사실이었기 때문에 상황이 해결되니 안심이 되긴 하더라고요. 다만 저 역시 예비 남편과 결혼을 이어가는 대신에 조건을 붙여 앞으로 이런 일들이 또 생기지 않도록 하고 싶었어요. 이 부분은 남편에게도 이야기했고요. 결국 잘 해결돼서 결혼을 하긴 하지만 난 이대로는 결혼 못해. 나랑 결혼이 하고 싶으면 오빠도 내가 말한 조건들 다 확인하고 동의해? 좋아. 내가 뭐든 약속할게. 제가 남편에게 건 조건은 딱 세 가지였어요. 첫째, 앞으로 시어머니의 말에 무조건 동조를 하거나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생기면 예비 남편이 나서서 끊어낼 것. 둘째, 어찌됐든 저희 엄마 회사에 입사를 한 건 사실이지만 진짜 실력을 인정받아 더 높은 직급으로 승진할 것. 이 두 가지였죠. 그리고 마지막엔 예비 시동생에게 한 조건이 있었는데요. 저희 엄마가 도움을 준 변호사 비용에 있어서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매달 얼마씩이라도 갚아 나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어요. 이 문제는 예비 시동생과도 이야기를 해야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따로 대화를 나누며 차용증을 받아서 정리를 했죠.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돈 관계는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예비 시동생 역시 군말 없이 동의를 했고요. 제가 요구하려고 한 내용이 꽤 복잡하고 많을까 걱정을 하며 기다렸는데 생각보다 요구하는 조건들이 간단하고 단순하다는 걸 알게 되니 예비 남편의 표정은 잔뜩 긴장을 한 표정에서 한순간에 밝게 변하더니 몇 번이고 동의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 사이의 조건은 순조롭게 해결되었어요. 또 엉망진창이 되어 제대로 치르지 못한 상견례를 결혼식 일주일 전에 다시 한번 진행을 했고요. 그날은 모두가 다 화기애애하게 웃으며 즐거운 이야기만 나누며 마무리를 했어요.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예비 남편과 제 결혼이 가능했던 건 아무래도 저희 엄마의 역할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천사 같은 마음과 넓은 아량으로 모든 실수와 갈등을 이해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가능한 결혼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 이후 저희 부부는 예정대로 결혼식을 무사히 올렸고 지금은 남부럽지 않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신혼부부로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예전에 명품만 좋아하고 사치를 부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정말 몰라 보일 정도로 변했어요. 매일 집에서 도우미를 쓰면서 청소, 음식도 하지 않았던 시어머니가 오직 저만을 위해서 몇십 년 만에 직접 주방에 들어가 음식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 덕분에 저희 신혼집의 냉장고는 맛있는 반찬들로 가득하게 되었고요. 물론 시어머니는 방문을 하실 때에는 저에게 연락을 먼저 주시고 오셨기 때문에 전혀 부담스럽지 않기도 했어요.
제가 회사를 쉬는 날은 아예 시어머니를 집으로 초대해서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배우기도 하고요. 같이 식사를 만들어 먹으면서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와는 언제 그렇게 싸우고 얼굴을 붉히는 사이였나 싶을 정도로 친해지셨더라고요. 시시때때로 연락을 주고받으시는 건 당연하고 제가 없어도 두 분이 만나 식사도 하고 놀러도 가면서 그렇게 둘도 없는 친구처럼 지내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런 변화들 역시 대단한 것이지만 그보다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 명품에 집착을 하시고 좋은 옷과 같이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상당히 수수한 모습으로 평범하게 지내고 계신다는 것이었어요. 아마 저희 엄마와 친하게 지내면서 영향을 어느 정도 받으신 건 아닐까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그 이유는 어느새 두 분 옷 취향도 식성도 비슷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며칠 전 양가 가족들 모두 다 모시고 식사 자리를 마련했던 날이 있는데요. 시어머니는 또 이야기를 꺼내며 추억하듯 고맙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사돈, 그때는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니까요. 아유, 이제 다 옛날 일인데 또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네요. 지나간 일이에요, 사돈. 잊으세요. 이제 우리 가족인데 뭘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세요? 그러지 마세요. 아유, 참. 그리고요, 그 짝퉁 가방 저도 하나 살까 봐요. 사돈 얘기 듣고 보니까 그런 건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진짜 명품이지. 두 분이 하는 대화를 듣고 저는 새삼 많은 변화가 생겼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일상이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참, 남편 역시요, 결혼 당시 제가 제시했던 조건을 아주 잘 지켜주고 있어요. 엄마 회사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실력을 인정받아 불과 1년 만에 고속 승진을 했거든요. 그리고 시동생은 그 일 이후에 모든 걸 뉘우친 후 현재는 꽤 유명한 물류센터 공장에 취직을 해서 몸으로 직접 뛰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매달 버는 돈 일부를 변호사 비용으로 변제하고 있고요. 엄마는 그 돈을 꼬박꼬박 받아서 쓰지 않고 모아두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근데 시동생이 갚는 변호사비는 왜 안 쓰고 따로 모아두는 거야? 이거 너희 사돈 총각이 얼마나 힘들게 일해서 모은 돈인지 아니? 그런 돈을 막 쓰면 벌 받는 거야. 돈에도 가치가 있거든. 이거 다 모아뒀다가 나중에 좋은 처자 생겨서 결혼한다고 하면 결혼 선물인 척 돌려줄 거다. 그냥 준다고 하면 부담스러워 할 거니까. 엄마의 해안을 듣고 저는 또 정말 다시 한번 감탄을 했어요. 와, 저라면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엄마는 미래의 상황까지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남편에게 저녁을 먹으면서 하니까 남편은 감탄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윤주야, 장모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그런 부와 권력이 있으시면서도 겸손하시고 회사도 지분만 가지고 계셔서 전문 경영인 쓰시면서 자문하고 계시는 것도 대단하시고 그래서 나도 장모님 회사 처음 취직했을 때 대표 이름이 장모님이 아니어서 당연히 몰랐잖아. 아무튼 회사에서도 칭찬이 자자해. 이제 알았어? 내가 괜히 현명한 줄 알았냐고. 당연히 아니지. 우리 윤지 보면 눈치를 챘었어야 했는데 내가 바보다. 그치? 우리 나중에 성공하면 꼭 장모님 같이 살자. 티내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도우면서 겸손하게. 알았지? 이제부터 장모님이 내 롤모델이야. 남편은 저희 엄마를 존경하기 시작했고 이제 저희 두 집안은 진짜 가족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느끼고 있어요. 다들 이 사건의 원흉이자 주인공이 된 짝퉁 가방의 행방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 같으신데요. 놀랍게도 그 가방은 지금도 저희 엄마 드레스룸 가장 좋은 자리에 그대로 장식이 되어 있어요. 엄마는 이게 진짜 명품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루에 한 번씩 가방을 닫고 계세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남편은 나중에 꼭 성공하면 더 좋은 명품을 사드려야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결혼을 하기까지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고 정말 남편과 결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확신이 서지 않는 나날들도 많았지만요. 이젠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잡았고 앞으로도 무너지지 않는 한 굳건한 믿음으로 행복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제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